눈앞에 총구가 겨눠졌을 때 지호는 손을 들고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항복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 순간 총성이 울리고 그의 세상은 끝이 났어요. 북한에서 단지 한국 노래를 듣는다고 걸린 이유로 전장으로 내몰린 지호. 전투 경험이라고는 없는 그가 러시아군 제복을 입고 우크라이나의 얼음바람을 맞이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흘 만에 장교가 된 평범한 소년이 겨우 버텨낸 그 전쟁터는 어떤 지옥이었을까요? 지호는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겁에 질린 소년이었죠. 러시아와 북한이 짜놓은 체스판 위, 총 대신 펜을 쥐었어야 할 소년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들의 말이 되어 싸우다 죽어갔습니다. 사흘간의 훈련으로 제대로 장전조차 못한 총을 들고 맞닥뜨린 첫 포격. 그 혼돈 속에서 지호는 친구의 피를 뒤집어 쓰고 자신도 언제 쓰러질지 모른 채 떨리는 손으로 방아쇠를 당겼죠. 포연 속에서 한국어로 울려 퍼진 항복 권유 방송. 잠시나마 구원의 희망을 품었지만 북한 군인에게 돌아온 건 한 발의 총알뿐이었습니다. 우린 진짜 군인이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이죠. 북한은 이들을 강한 군인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은 체제에 맞지 않는 이들을 버린 것에 불과했습니다. 가족의 작은 실수 하나가 아이들을 죽음의 행렬로 내몰았고 그곳에서 이들은 영광 대신 공포를, 명예 대신 고독을 마주해야 했죠. 왜 소년들은 러시아의 깃발 아래 얼어붙은 땅에서 죽어야 했을까요? 지호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픈 슬픈 우리 어린 소년병의 이야기 오늘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하퍼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날에는 전투, 피난민, 그리고 우크라이나로 끊임없이 유입되는 무기들에 대해 기사로 쓰곤 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 받은 제보는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재킷을 꽉 여미면서 차가운 키이우의 바람을 견뎠어요. 또다시 공습 경보가 멀리서 울려 퍼졌지만 이제는 거의 신경도 쓰이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특파원으로 파견된 지 8개월이 되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당연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도요. 모든 일은 제 휴대폰에 온 메시지로 시작됐어요. SNS를 확인해봐. 제 연락책이 그렇게 적어보냈더라고요. 꼭 봐야 할 영상이 있어. 저는 근처의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이 동네에서 여전히 문을 여는 몇 안 되는 카페 중 하나였죠. 따뜻한 커피와 구운 빵 냄새가 퍼지는데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던 게 생각나서 배가 고프더라고요. 저는 카푸치노를 주문하고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영상 속 남자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요. 중국어로 말하고 있었지만 영어 자막이 있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죽는 걸 봤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북한 장교 8명이 루안스크에 도착한 첫날 전부 사망했어요. 저는 거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북한 군인이라고요?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북한은 폐쇄된 국경 뒤에서 세상과 단절된 나라잖아요. 그런데 왜 남의 전쟁에 자기네 군인을 보냈을까요? 그렇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뉴스였어요. 지금까지 아무 매체에서도 북한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걸 보도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기사를 쓰기 전에 이 정보를 검증해야만 했어요. 단 하나의 출처로 기사를 쓰는 건 기자로서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이니까요. 저는 노트를 꺼내 들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군 관계자들에게 연락하고 북한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죠. 대부분의 전화는 그냥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북한 얘기를 꺼내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린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동 하나 쫓고 있다고 비웃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서울대의 김 교수님과 통화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는 저를 무시하지 않고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어요. 혹시 다른 비슷한 보고를 들은 적 있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중국인 전투원이 찍은 영상 하나뿐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루안스크에서 북한 장교 8명이 죽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장교라. 교수님이 천천히 반복했어요. 정말 장교처럼 보였나요? 그의 말에 저는 몸을 바짝 세우고 앉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진짜 북한 장교라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그가 설명했어요. 오랫동안 훈련받은 정예 부대거든요. 잠시 멈추더니 다시 말했어요. 물론 만약에 뭐요? 제가 다그쳤어요. 만약 그들이 진짜 장교가 아니었다면요.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큰 이야기가 막 시작되려 할 때마다 느끼는 그 감각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게 문제죠. 그렇지 않나요? 그가 말했어요.
그걸 밝혀내면 진짜 이야기를 찾게 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메모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8명의 죽은 장교들. 그런데 그들이 진짜 장교가 아닐 수도 있는 상황. 외국 전쟁터로의 비밀 파견. 그리고 진실을 숨기기 위해 철저히 감춰진 정부.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전투 중에 군인들이 죽은 게 아니었어요. 이건 북한 내부의 비밀로 이어지는 미스터리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초안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북한 군인들. 평양의 비밀 전쟁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다. 그런데 몇 줄을 쓰자마자 알았어요. 진짜 이야기는 기사 제목이나 사망자 수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들에 있었죠. 저 사람들은 대체 누구였을까? 왜 멀리 타국 전쟁터에 보내져 목숨을 잃었을까? 북한은 대체 무엇을 숨기려 한 걸까? 저는 반드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어요. 단순히 독자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루안스크의 얼어붙은 들판에서 먼 타국의 비밀을 가슴에 묻고 쓰러져간 그 8명을 위해서도요. 카페가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 됐어요. 밖에서는 공습 경보가 멈췄지만 곧 또 울리겠죠. 항상 그랬으니까요. 저는 가방을 챙기고 어두워진 키이우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머릿속은 온통 의문들로 가득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그리고 이걸 따라가다 보면 제가 예상치도 못했던 곳까지 가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바르샤바의 커피숍에서는 갓 구운 빵이랑 계피 향이 났어요. 미란이 커피를 계속 저으면서 금속 숟가락이 도자기 컵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문이 열릴 때마다 그녀의 시선이 문 쪽으로 번쩍 돌아갔고 그때마다 그녀의 어깨에 긴장감이 흐르는 게 보였어요. 여기 안전한 거 맞죠? 그녀가 속삭이듯 물었어요.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는데 비싼 국제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의 그런 영어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시켜 주려 했어요. 여기까지 러시아나 북한 쪽 요원들이 닿을 수 없어요. 게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았잖아요. 미라는 단정한 옷차림이었는데 청바지에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뭔가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났어요. 마치 부자들이 돈 많은 티를 안 내려고 일부러 신경 쓴 그런 옷차림이었죠. 그녀의 긴 검은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 시선을 끈 건 그녀의 손이었는데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얘기해야겠죠. 미란이 드디어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어요. 북한에서 우리 아버지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정부의 고위 관료였거든요. 우리는 평양에 있는 큰 아파트에 살았는데 거기엔 진짜 전기랑 수도가 나왔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용기를 모으려는 듯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서 말했어요. 저는 운이 좋았죠.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거든요. 거기서 진짜 세상을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요. 군인들은요? 제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우크라이나로 보낸 사람들 말이에요. 미란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녀의 눈 속 두려움이 슬픔으로 바뀌더라고요. 사실 그 사람들, 군인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온 거예요. 그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학생들이나 공장 노동자, 사무직 직원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정부가 그냥 군복이랑 총을 쥐어주고 장교라고 부르는 거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제가 대신 폰을 잡아줘야 했어요. 사진에는 교복을 입은 2명의 청소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게 저예요. 미란이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쪽이 지호예요. 우리는 같이 자랐어요. 지호네 가족이 우리 아파트랑 같은 건물에 살았거든요. 그 애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요.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호 동생이 잘못을 했어요. 케이팝 영상을 보다가 춤추는 걸 들켰거든요. 북한에선 그게 큰 죄예요. 보통은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요. 그녀는 냅킨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근데 지호에게 선택권을 줬대요. 우크라이나로 가는 자원군에 합류하든가 가족이 전부 감옥에 가는 걸 보든가. 그게 무슨 선택이에요? 그때 카페 문이 또 열렸고 미라는 깜짝 놀랐어요. 유모차를 끌고 들어온 젊은 엄마였을 뿐인데도 그녀의 두려움이 얼마나 깊은지 느껴졌어요. 지호는 기본 훈련을 딱 사흘 받았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어요. 사흘이요. 총을 만져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대위로 진급시켜서 러시아로 가는 열차에 태웠죠. 제가 마지막으로 받은 메시지는 음성 녹음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겁에 질렸다고 했어요. 겨울 옷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요. 저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커피잔을 쥐고 있었는데도 그녀의 손은 차가웠어요. 한 가지 더 알아야 해요. 미란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북한이 군인을 보내는 게 강해서가 아니에요. 지호 같은 사람들을 보내는 건 북한이 절박해서예요.
정부가 러시아한테 돈이랑 물자를 받아야 하거든요. 사람 목숨을 자원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창문 너머로 관광객 무리가 지나가며 웃고 사진을 찍었어요. 미라는 그들을 부러운 듯 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가끔 죄책감이 들어요. 그녀가 고백했어요. 저는 아버지 덕에 빠져나올 수 있었거든요.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일이 터졌으니까요. 근데 지호 같은 사람들은 그런 선택조차 없었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수백, 아니 수천 명일 거예요. 정부는 쓸모없다고 판단된 사람들을 다 보내요. 가족들이 작은 잘못이라도 했던 사람들, 잘못된 음악을 들었거나 영상을 본 사람들요. 조국의 영광을 위한 자원봉사라고 부르지만 그건 그냥 사형선고예요. 미란의 커피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녀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요. 창밖의 바르샤바 오후는 평화롭고 밝았어요. 사람들은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휴대폰을 확인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이 평범한 카페 구석에서 저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세상이 알아야 해서예요. 미란이 마침내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는 건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냥 겁에 질린 사람들이에요. 싸우고 싶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요.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 지호 같은 사람들이요. 그녀는 갑자기 일어났어요. 이제 가야겠어요. 여기 너무 오래 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재킷을 걸쳤어요. 부탁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근데 제 이름은 쓰지 말아주세요. 아버지 얘기도 하지 말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한 게 들통나면 저는 조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미란이 허둥지둥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본 후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지호 같은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누군가의 전쟁에 끌려가 익숙하지 않은 총을 들고 싸우고 있을 젊은 남녀들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꼭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트럭에서 내려 루안스크 땅을 밟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얇은 제복을 파고들었어요. 손이 떨리는 건 단지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불과 2주 전 평양의 작은 아파트에서 눈을 떴을 때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을 이제 곧 마주해야 했거든요. 움직여, 움직여. 러시아 지휘관이 통역을 통해 고함쳤어요. 그 목소리는 쇠붙이가 돌에 긁히는 소리처럼 거칠었어요. 저는 오래된 소총을 꼭 쥐었는데 이 총은 제 손에 너무 낯설었어요. 집에서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 노동자였던 제가 이제는 군인 노릇을 해야 했으니까요. 같이 온 7명도 저만큼이나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수학을 가르치던 진우는 탄창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자꾸 떨어뜨렸고 막 대학을 졸업한 20살 민석이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군인이 아니었어요. 아무 자격도 없이 제복을 걸친 민간인이었을 뿐이었죠. 참호 속은 젖은 흙냄새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어서 2미터쯤은 되는 것 같았고 흙이 무너지지 않게 나무판을 벽에 덧대 놓았더라고요. 두꺼운 진흙이 부츠를 강하게 붙잡아 걸음을 옮기기 힘들었어요. 러시아 장교들은 우리 이름 따윈 신경도 안 썼어요. 그냥 가리키거나 으르렁대며 명령했죠. 마치 개인판 위의 말처럼 우리를 다뤘어요. 머리 숙이세요. 통역사가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한국계 러시아인이었는데 눈빛에 동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에 포격을 심하게 퍼붓고 있어요. 3일간의 기초훈련에서 배웠던 걸 떠올리려 했지만 그 정도 교육으론 택도 없었어요. 손이 너무 시려서 방아쇠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각자 자리에서 경계를 섰는데 저희는 우크라이나 병사를 경계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정작 뭘 봐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첫 1시간은 숨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차량 소리 외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 같은 게 제 심장을 먹게 했죠. 포탄이다. 누군가 한국어로 비명을 질렀어요. 엎드려. 첫 포탄이 30m쯤 떨어진 곳에 떨어지며 흙더미를 하늘로 날렸어요. 폭발음은 귀청이 터질 듯 했어요. 세상에서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땅이 심하게 흔들려서 갈라질 것 같았어요. 곧바로 더 많은 포탄이 떨어지며 소음과 파편이 난무하는 폭풍이 되었어요. 저는 몸을 참호벽에 붙였고 헬멧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흙을 간신히 막아줬어요. 어디선가 민석이가 비명을 질렀고 진우는 엄마를 부르며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혼란 속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총성이 날카롭게 울리고 기관총 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공격해 온 거였어요. 러시아 지휘관들은 뭔가를 외쳤지만 저희는 너무 당황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참호 끝을 살짝 넘겨보려 했지만 총알이 너무 빗발쳤어요. 마치 성난 말벌들이 날아다니는 것 같았죠.
그때 누군가 아마도 전에 식료품점을 운영했던 영진이었을 거예요. 일어나 반격하려 했어요. 하지만 총을 쏘기도 전에 가슴에 총알을 맞고 그대로 뒤로 쓰러졌어요. 붉은 피가 가슴팍에 번지더라고요. 그 다음 몇 분은 완전한 지옥이었어요. 사방에서 공격을 받았고 우리처럼 전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제대로 싸울 리가 없었죠. 하나둘씩 쓰러졌어요. 민석이는 탄창을 갈아 끼우려다 목에 총알을 맞았고 진우는 폭발에 휘말려 사라졌어요. 저를 향해 흙과 무언가 따뜻한 것이 튀어왔는데 그게 뭔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 저는 참호 벽의 작은 구멍에 몸을 웅크렸어요. 손에 들린 소총은 이미 고장이 난 상태였어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장전을 잘못한 거죠. 하지만 사실 소용도 없었을 거예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조준도 못했을 테니까요. 또 다른 폭발이 참호를 강타했어요. 이번엔 훨씬 가까웠어요. 그 충격에 저는 앞으로 내던져졌고 잠시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시야가 다시 또렷해졌을 땐 제가 혼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같이 왔던 사람들, 제 동료들, 이웃들 모두 사라졌어요. 참호 안엔 몇몇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나머지는 폭발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 차량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탱크나 장갑차일 거예요. 땅이 그들의 무게로 진동하고 있었어요. 러시아 지휘관들은 이미 우리를 버리고 도망친 상태였어요. 그들의 고함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결국 저 혼자 남겨진 거죠. 무엇이 오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걸 맞이할 사람은 이제 저뿐이었어요. 그 순간 진흙과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저는 더는 군인이 아니었어요. 아니, 애초에 그런 척도 못했어요. 그저 집을 그리워하는 겁에 질린 청년일 뿐이었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 얼어붙은 지옥에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가족들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제 동생이 춤추다 걸렸던 케이팝 음악도 떠올랐어요. 그 일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였죠. 포탄이 쏟아지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이 상황에서 그 일이 이렇게 우스워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저는 이 밤을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걸요. 적어도 군인으로서는 말이에요. 남은 건 단 하나의 선택뿐이었어요. 믿지도 않는 싸움에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지. 전투가 주변에서 계속 벌어지는 동안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몸이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제 손은 소총의 금속에 닿자마자 얼음장같이 차가웠고 심장은 너무 빨리 뛰어서 터질 것만 같았어요. 밤 공기에는 연기와 흙냄새가 가득했어요. 폭발이 일어날 때마다 하늘이 번개 치는 것처럼 번쩍였고 참호 안에 그림자들이 춤추듯 움직였죠. 집이 떠올랐어요. 평양에 있는 작은 방. 그곳에서 공학을 공부하던 제가 생각났어요. 불과 3달 전만 해도 졸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얼어붙은 황무지에 던져져 헐렁한 군복을 입고 익숙하지도 않은 무기를 쥐고 있었어요. 따뜻한 파도처럼 기억이 밀려왔어요. 학교 마당에서 미란이랑 나란히 앉아 떡을 나눠 먹으며 미래를 꿈꾸던 날들이 떠올랐죠. 우리는 과학과 기술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꿈꿨는데 그 꿈은 형이 금지된 노래에 맞춰 춤을 추다 잡히면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 한 번의 실수로 우리 가족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죠. 또 한 번의 폭발이 땅을 흔들었어요. 이번엔 더 가까웠어요. 흙이 제 헬멧 위로 쏟아졌고 저는 몸을 더 깊이 참호벽에 밀착시켰어요. 저와 함께 보내진 사람들, 교사, 공장 노동자, 대학생이었던 사람들은 모두 지금 없어요. 공격이 시작되자 하나씩 쓰러져 갔죠. 그들의 비명 소리가 아직도 귀에서 맴돌아요. 러시아 지휘관은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했었어요. 위대한 동맹을 위해 싸우는 거다라고 그가 말했죠. 하지만 여기엔 영광 같은 건 없었어요. 오직 두려움과 죽음, 그리고 거짓말의 씁쓸함만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소총이 또 걸렸어요. 점검하려고 했는데 손이 너무 얼어서 제대로 고칠 수가 없었어요. 총도 제대로 쏘지 못하는 군인이 무슨 소용일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저는 진짜 군인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 그랬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이 악몽 속에 던져졌을 뿐이에요. 폭발음 사이로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어로 들리던 그 목소리는 우리 지휘관들이 쓰던 거친 북부 사투리가 아닌 표준 한국어였어요. 어딘가 어둠 속에 설치된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죠. 북조선 군인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원해서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항복하세요.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음식과 치료를 받을 것이고 원하지 않는 한 다시 돌려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일까요? 우크라이나군이 우리에게 탈출구를 제공하는 걸까요? 하지만 머릿속엔 그동안 주입된 경고가 떠올랐어요. 적을 절대 믿지 말라. 항복은 죽음보다 나쁘다. 배신은 가족 전체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포탄들이 다시 머리 위로 날아갔어요.
하나가 너무 가까이에서 터지는 바람의 충격파에 저는 참호 벽에 세게 부딪혔어요. 귀가 멍해졌고 흙바닥에 부딪힌 머리에서 따뜻한 피가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부모님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노동 수용소에 있는 형도요. 만약 제가 항복하면 부모님도 벌을 받을까요?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게 될까요? 하지만 여기에 남아있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분명 죽을 거예요. 충성심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죽게 된다면요? 그때 그 한국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여전히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죠. 우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이미 많은 동료들이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예를 따르세요. 천천히 일어나서 손을 들고 우리 쪽으로 걸어오세요. 절대 해치지 않을 겁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위해 죽을 순 없었어요. 혹시라도 살아남는다면 나중에 가족을 도울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장난 소총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일어섰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애써 참호 밖으로 기어 나왔죠. 손을 떨며 머리 위로 들어 올렸어요. 항복합니다. 한국어로 외쳤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죠. 제발 도와주세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어요. 땅은 진창이었고 발이 푹푹 빠졌어요. 조명탄이 하늘을 비추면서 제 몸이 훤히 드러난 듯했어요. 한 발 한 발이 마치 깊은 물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러시아어로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도망치려던 순간 돌아설 틈도 없이 날카로운 소총 소리가 들렸어요.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가슴을 타고 퍼지는 이상한 따뜻함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우크라이나의 별들이었죠. 고향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요.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미라나, 미안해. 나 용감해지려고 했어. 그리고 모든 것이 깜깜해졌어요. 전쟁도, 두려움도, 추위도 그 순간 끝났어요. 저는 작은 바르샤바 카페에서 미란 씨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녀가 커피잔을 쥔 손이 떨리는 걸 지켜보는데 몇 분째 커피에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그녀의 눈물에 반짝거림을 더해주고 있었죠.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지호가 죽었다는 걸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만에 알았어요. 미란 씨가 낮게 속삭였어요. 그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 연락처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단 2문장이었는데 제 모든 걸 바꿔버렸죠. 저는 노트를 꺼냈지만 아무것도 적지 않았어요. 어떤 순간들은 기록하는 게 아니라 기억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러시아 군인들이 지호가 항복하려는 걸 봤어요. 그녀가 이어 말했어요. 그들은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쏴버렸죠. 우크라이나 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요. 그리고 그냥 그의 시신을 진을 속에 두고 갔어요. 미란 씨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울음을 삼키려 애썼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커플이 이쪽을 힐끔 보더니 재빨리 시선을 돌리고 자기들 접시에 집중했어요. 제일 가슴 아픈 게 뭔지 알아요? 미란 씨가 마침내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지호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죽었어요. 그의 손을 잡아줄 사람도 없었고 괜찮을 거라고 거짓말이라도 해줄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지호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했어요. 참호에서 손을 들고 일어섰을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생각했어요. 아마도 그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어쩌면 미란 씨와의 어린 시절도 생각했겠죠. 평양 거리에서 함께 놀던 시절. 모든 게 잘못되기 전에 그 시절 말이에요. 우린 같이 늙어가기로 했었어요. 미란 씨가 휴지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연인으로서가 아니에요. 우린 그런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냥 친구로서요. 서로 곁에 있어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가 제일 필요할 때 저는 어디 있었죠? 안전한 폴란드에 있었어요. 지호는 얼어붙은 우크라이나 벌판에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고 그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게 보였어요. 그녀는 의자에 앉아 더 작아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스스로를 탓하면 안 돼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알 수 없었잖아요. 미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알았어야 했어요. 저는 그 시스템에서 자랐거든요. 아버지가 그 안에 계셨으니까요. 우리 가족은 좋은 집에서 살고 먹을 것도 충분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굶주릴 때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그게 더 쉬웠으니까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화면에 금이 가 있었지만 사진은 또렷하게 보였어요. 2명의 10대가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고 있었죠. 미란 씨와 지호,
모든 게 망가지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은 지호 형이 K-팝 음악을 듣다가 잡히기 직전 여름에 찍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봐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죠? 얼마나 순진했는지. 아버지의 인맥 덕분에 우리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겐 나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죠.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속 지호의 얼굴을 따라 움직였어요. 지호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어요. 알죠? 아이들 공부 도와주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는 훌륭한 선생님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손에 총을 쥐어주고 전장으로 보냈죠. 카페 안이 점점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오후 손님들이 몰려오며 수다 소리와 신선한 커피 향으로 공간이 채워졌죠. 그런데 우리 테이블 주변은 마치 고요한 버블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제일 견딜 수 없는 건 아무도 그의 진짜 이야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란 씨가 말했어요. 사람들은 그가 조국을 위해 영웅적으로 싸우다 죽었다고 하거나 반역자로서 마땅한 최후를 맞았다고 하겠죠. 둘 다 거짓말이에요. 그는 그냥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걸 좋아하던 소년이었어요. 그저 너무 벗어나기 힘든 무언가에 휘말린 제 친구였을 뿐인데 저는 세상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지호들을 떠올렸어요. 이해하지도 못한 채 군복을 입고 전쟁터로 내몰리는 젊은 남녀들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전장 속 진흙에 묻혀버렸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란 씨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어요.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하거든요. 누군가는 지호를 군인도 반역자도 아닌 아이들을 가르치고 때때로 형과 케이팝을 몰래 듣던 착한 소년으로 기억해야 해요. 그녀는 휴지 한 장을 더 꺼내 눈가를 닦았어요. 이제 오후 햇살이 희미해지며 긴 그림자가 우리 테이블 위로 드리워졌어요. 제가 살아남은 건 운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모든 게 망가지기 전에 아버지가 저를 유학 보냈으니까요. 돈과 인맥과 선택지가 있었으니까 살아남은 거죠. 지호에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없고 저는 여기 바르샤바의 한 카페에서 낯선 사람에게 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테이블 너머로 그녀의 손을 잡아줬어요. 차갑고 작았어요. 그를 잊지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그가 잊히지 않도록 하는 거죠. 미란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일 거예요. 기억하고 진실을 말하는 거요. 아무리 아파도요. 특히 아플 때일수록 더요. 점점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저는 지호의 이야기가 세상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생각했어요. 하나의 삶과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시스템과 우리가 하는 선택, 그리고 생존을 위해 치르는 대가를 얼마나 많이 드러낼 수 있는지 말이에요. 키이우에 있는 제 아파트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겨울해가 일찍 저물면서 제 메모지와 커피잔 위로 길게 그림자가 드리웠죠. 미란이 지호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멈출 수 없는 영화처럼요. 눈을 감으면 지호의 얼굴이 떠오르곤 했는데 그건 군인이 된 그의 모습이 아니라 미란이 묘사한 한때 음악을 사랑하고 더 나은 삶을 꿈꾸던 젊은 남자였어요.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맴돌았어요. 어떻게 해야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전할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학생, 노동자, 아들, 딸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멀리 떨어진 땅에서 싸우도록 강요받는 현실에 관한 이야기였죠. 노트를 펼쳐 미란의 말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녀가 한 말 중에 잊히지 않는 구절이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가면을 쓰고 살아요. 입을 가리는 그런 가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숨기는 가면이요. 모두가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다들 두려워하고 있어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북한은 우크라이나로 최정예 병사들을 보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잃어도 괜찮다고 여긴 사람들. 그러니까 지호처럼 가족이 체제의 신임을 잃은 젊은이들을 보낸 거였죠. 마치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완벽한 퍼즐에 맞지 않는 조각들을 버리듯이요.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글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북한은 전 세계에 자신들이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국가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어디든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강력한 군대라고요. 하지만 미란의 이야기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대로 훈련받지도 못한 민간인을 전쟁터로 내몬다는 게 정말 강력한 군대가 할 일일까요? 그건 마치 달리기를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사람들로 경주에서 이기려는 것과 같았어요. 취재를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더 많은 게 보였어요. 다른 기자들 역시 이상한 점들을 눈치채고 있었죠. 겨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북한 병사들. 기본적인 군사 명령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장교들. 심지어 무기 장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병사들까지요. 이건 강력한 군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필사적으로 강해 보이려 애쓰는 나라의 흔적이었죠. 문득 제 나라, 영국이 떠올랐어요.
저는 이렇게 진실을 쓰는 자유가 있지만 북한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었죠. 그래서 미란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그녀는 모든 걸 걸고 목소리를 낸 거니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다른 기자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북한이 병사들을 파견한 대가로 식량과 연료를 받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동맹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해서였죠. 북한 정부는 자국민의 생명을 물자와 맞바꾸고 있었어요. 저는 이 정보를 글에 추가하면서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하려고 했어요. 마치 한 가족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아이들을 위험한 곳에 보내 일을 시키는 것과 같다고요. 북한 정부가 바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훨씬 더 큰 규모로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희망에 대해 쓰는 일이었어요. 미라는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고 있다고 했죠. 북한의 젊은이들이 외부 세상에 대해 배울 방법을 찾아내고 있었고, 외국 영화나 음악을 몰래 나누며 점점 자신들이 배워온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진실을 알 때마다 가면이 조금씩 깨져요. 미란의 말이었죠. 저는 이 작은 용기의 조각들에 대해 글을 썼어요. 자유를 향해 몸부림치다 죽어간 지호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도망친 미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요. 이들은 그저 반항하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두려움 없이 살고 싶은 우리 모두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기사를 마무리하며 미란의 마지막 말을 덧붙였어요. 힘 있는 자들도 두려움 속에서 살아요.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날을 꿈꿔요.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변화는 가능하다는 걸 독자들이 알아주길 바랐어요. 전해진 이야기 하나, 드러난 진실 하나가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작은 빛이 될 수 있으니까요. 완성된 글을 바라보니 해는 이미 완전히 저물어 있었고 제 아파트엔 노트북 불빛만 남아 있었어요. 내일이면 수백만 명이 지호와 미란, 그리고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이고 있는 진실을 알게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거고 어떤 이들은 마침내 진실을 이해할지도 몰라요. 원고를 편집자에게 보내기 전 마지막 단락을 하나 더 썼어요. 가장 견고한 벽은 돌이나 철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거짓으로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사람들 마음에서 믿음이 사라지면 그 어떤 높은 벽도 무너질 수 있어요. 변화는 항상 거창한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때로는 속삭임 하나, 이야기 하나,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죠. 저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의자에 몸을 기대었어요. 창밖엔 키이우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이 도시에 있는 다른 기자들도 각자의 진실을 찾아 글을 쓰고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단순히 뉴스를 전하는 걸 넘어서 벽을 허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야기 하나씩, 진실 하나씩 말이에요.